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증을 주 원인으로 고려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파서 덜컥 가가지고 허리에 나사못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픈 것만 가지고 치료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추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수술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늙으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활동량이 한번 줄어들면요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더 진행합니다. 골절제를 아주 조금 해서 뭐 거의 뼈를 어디 건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노란색 코딱지 같이 묻어있는 게 뼈 절제 양이거든요. 뼈를 아주 조금 절제하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수술하고 이분이 2주 정도 지나니까 100m에서 10분으로 2주 만에 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 이거를 방치하면 노화가 촉진이 되고요. 수술해도 다시 안 젊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위험하고 무섭더라도 저는 수술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지금 옆에서 조금 필터를 했지만 약간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데 그 옆에 공사 중이어서 그런 거니까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오래간만에 제가 재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법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술기 자체의 내용보다는 내가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수술을 안 해야 되고 어떨 때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떨 때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환자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제 책임도 없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수술 기법이나 수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떨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픈 허리, 수술이 필요한 시기는 아픈 허리 꼭 수술이 필요할까?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프다고 수술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경청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잊고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서 허리에 관해서 뭐가 더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허리를 관리하시면은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걸어 다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이겁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보통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도 옛날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 수술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의사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의사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한 명의 의사의 의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많이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통증은 저는 수술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증은 변화의 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통증의 변화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통증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픔이랑 가만히 누워있는 다음에 아픔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주사를 맞고 나서 아픈 거랑 주사를 안 맞고 나서 아픈 거랑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를 써서 구조적인 치료를 하는 걸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증만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통증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저는 결코 수술에 대해서 통증이 주 원인으로서 고려돼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증을 주 원인으로 고려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파서 덜컥 가가지고 허리에 나사못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픈 것만 가지고 치료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착증은 퇴행성 관절염이 허리에 생겨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허리의 퇴행성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을 디디면 아프겠죠? 허리의 퇴행성의 관절염이 생기면은 허리에 물건을 들거나 허리의 위치가 변할 때, 물건을 들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픈 게, 몸의 가운데가 아픈 게 허리가 아픈 거고요. 신경 눌림은, 협착증은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 눌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경 눌림은 엉치 쪽의 저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쭉 내려가고요. 또 걷다 보면 아파지는 건 대부분 신경 눌림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걷다 보면 아픈 게 허리가 아픈 거, 관절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걸을 때는 허리의 위치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체중이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일어선 다음에는 비교적 잘 다니십니다. 우리가 모두 허리가 한번 뼈아본 적 있잖아요. 뭐 디스크, 허리가 좀 많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아파 보신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합니다. 진짜로 허리 자체가 아픈 사람은 일어나는 동작이 어렵지, 일어나다 보면은 서서히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보통 걷다가 보면 더 아파지는 건 대부분 신경 눌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허리 자체가 아픈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주된 경우는 자세 변화를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앉는 동작, 앉아 있는 동작, 물건을 드는 동작.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허리 자체가 아픈 거는요, 그 순간 아픕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드는 순간 아픈 건 허리가 아픈 거고요. 들고 나서 뻐근한 건 이게 허리가 아픈 건지, 들고 나서 아픈 거는 허리가 아픈 건지 신경이 눌린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관절염에 의한 허리 통증, 허리 자체가 뼈가 기계적으로 지탱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리 자체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비례해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아파지는 거는 대부분 저림 증상과 연관이 있는 허리 신경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궁금한 거 구별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랑 엉치랑 같이 아픈 거는 대부분 엉치 통증을 허리에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자체가 아픈 경우는요, 허리가 훨씬 더 엉치와 더 아픈 경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기계적으로 힘을 못 받을 때는. 허리랑 엉치랑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 엉치가 아플 때 허리가 같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 신경통적 요소가 크다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실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협착증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지식을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그러니까 표준 정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은 후관절, 뼈가 두꺼워지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늘어지는 병입니다. 즉, 협착증,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는 조금 동그래져 있는 거고 후관절은 약간 늘어나 있는데 황색인대가 왕창 두꺼워져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황색인대가 가장 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허리 통증은 다 디스크 때문이라던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주 원인인가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게 주 원인인가요? 계기로서는 디스크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협착증에서도, 고령의 환자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협착증이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황색인대의 두꺼워짐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근데 디스크 상태가 나빠지면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떨어지겠죠. 그런 디스크의 상태 변화는 바람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협착증은 황색인대의 비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협착증을 치료할 때 디스크는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의 구성 요소에 아예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협착증의 구성 요소에 디스크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증의 일환인 거지 디스크가 따로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설명하는 설명과 디스크란 질환은 다른 겁니다. 이것들을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고 특히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선생님들도 이걸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한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진 디스크는 협착증의 구성 요소지 디스크라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을 할 때 디스크도 튀어나왔고 황색인데도 협착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협착증의 구성 요소 중에서 황색인데도 두꺼워져 있고 디스크도 늘어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 디스크란 병이 따로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요새 방송이나 그런 데서 디스크가 모든 통증은 디스크성 요통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는 건데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근본적인 상황인데 그 부는 바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지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지 디스크란 다른 질환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거를 착각을 어떤 경우에서 선생님들이 착각을 자꾸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착증에서는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지 협착증에서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게 디스크란 병이 따로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제가 했던 말인데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반되면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증의 구성 요소일 뿐 다른 병이 아닙니다. 디스크 남으니까 협착증이신 분이 그냥 운동하고 그냥 보존적인 하면 낫는 거라고 그랬다. 방송에서 의사들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장애를 얻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착증에서 디스크는 협착증의 구성 요소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협착증은 병이 아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협착증은 병이라고 인정이 됐으니까 의료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겠죠. 그걸 차치하고더라고요. 이 근거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협착증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협착증이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은 병이 맞고요. 협착증은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많이 누르다 보면 신경 손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신경 손상이 생기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 거지. 결국 사람이 물론 젊어서 급사를 할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근력이 빠지면은 협착을 결국 못 견디게 돼서 결국은 신경성 파행, 근력 약화, 감각신경 이상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 있다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협착증이 병이 아니라는 증거는 저는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병이 아니니까 약도 안 먹어야 되고 주사도 안 맞고 운동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를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관이 없는데 의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착증은 분명히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명들을 오해해서 환자분들이 병이 아니니까 병원에 안 가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관리하려다가 신체적인 자유를 잃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100명 중에 한 분만 그런 분이 계셔도 그런 말은 상당히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착증은 분명히 신경을 압박해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에 손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협착증의 치료는 신경만 안 눌리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자꾸 협착증인데 자꾸 뭐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병이니까 신경을 안 눌리기만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원칙,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학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상위의 내용이 뭔지 알고 부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병이고요. 협착증의 치료, 근본적인 치료는 퇴행을 억제하는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신경에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술,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자체는 실질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인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주사를 놓으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걸로 인대 강화 주사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대 강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주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능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좋고요. 인대를 재건하는 기술도 인대를 재건해 주는 게 아니라 철사를 감는 겁니다. 인대에 대용품을 넣는 거지, 인대를 재건해 주는 치료도, 인대 재건하는 식으로 인대를 강화해 주는 치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협착증의 치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압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협착증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외래 맨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활동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노쇠해지셨습니다. 보통 오늘 외래 오신 분도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몸이 얼굴을 뵈면은 75세, 80대 같아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지병이 없으세요. 그럼 이게 협착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노화가 촉진돼서 몸이 확 노쇠해지신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보행거리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참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그게 보행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행거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환자분들이 그걸 참고 걸으세요. 참고 걸으니까 난 참고 걸어지니까 괜찮은 거다. 억지로 참고 걸으면은 신경 손상만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협착증으로 통증이 심한데 그걸 참고 걷는다고 유산소 운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활동량 감소가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협착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3개월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결정적인 이벤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폭삭폭삭 늙어요. 수술하고 안 아파진다고 몸이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40대, 50대 3개월 활동량이 줄어도 나중에 안 아파지면 활동량을 회복하시거든요. 건강한 삶을 다시 찾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3개월 이상 줄어드시면은 수술할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통증 치료하시는 거는, 주사 맞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협착증은 당연히 안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힘을 받는 관절이거든요. 주사 맞고 누워있어서 안 아프다고 통증이 조절된 거고, 운동하면서 이 시기를 놓쳐서 원래 활동량보다 훨씬 더 적은 운동을 하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분의 몸은 결정적으로 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주사 맞고 쉬었다가 활동량이 어느 정도 2, 3개월 안에 원래 한 7,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셔야지 이 주사 치료가 정당한 거지,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서 활동량이 막 50%, 30%, 20%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사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면은, 저는 의사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겠는데요, 환자분들한테는 재앙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늙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안 아파져도 활동량이 잘 회복이 안 되세요. 그래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노화가 촉진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내가 한 번은 1시간을 걸을 수 있지만 평소에 다니는 양이 줄어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수술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몸에 노쇠가 일어나면 몸이 늙으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활동량이 한번 줄어들면요,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더 진행합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계단식으로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괜찮으면 협착증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동량이 일정 시간 이상 줄어들면 근력이 빠집니다.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해서 더 못 걷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거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울증, 심폐지구력 저하, 식이불균형, 근육량 저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몸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의 아니면 가족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초기에, 가장 초기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나은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감압술 기준입니다. 내시경으로 하는 그 기준이긴 하지만 유압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초기에 노화가 촉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술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활동량이랑 비슷한 건데요, 허리에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허리를 폈는데 노란 게 찝혀 있죠?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안 눌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바로 유지가 안 될 정도가 되시면 이게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아플 때 일시적으로 자세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등이 계속 굽는 것 같으시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술할 게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3개월 이상 굽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몸이 늙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건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협착증이 잘 관리되고 치료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 죽기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개념이 따로 생기지 않고 우리의 수명과 건강 수명이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나 자기 스스로 허리가 추세적으로 점점 더 굳는 것 같고 이게 3개월 이상 개선이 안 되면은 수술할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안 아파도 활동량을 줄이면 덜 아파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하는 착각이 활동량을 줄이면서 덜 아파지면서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걸 뒤로 밀어도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는 것도 이거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분들이 낙상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낙상을 하신 분들을 하지의 근력을 체크해 보면 양쪽 발에 힘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파서 힘이, 그러니까 덜렁거릴 정도로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힘이 약간 떨어진 경우에는 내가 아픈 거에 신경을 쓰지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이 떨어진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지면이 울퉁불퉁한데거나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은 양쪽 발의 힘이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보통 이 힘이 떨어지는 게 발생하면 내가 낙상 위험이 커지시는 거기 때문에 별로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이 힘 떨어짐이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수술적 처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은, 이건 운동신경이고 감각신경은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감각신경 손상은 결국 없는 자극을 느끼게 되거나 감각을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운동신경은 힘이 떨어지는 거고요. 감각신경 손상은 무감각해지고 요 차갑지 않은데 시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감각신경 손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신경 손상은 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따 예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척추 근처가 뼈가 계속 깨지거나 그러면은 신경이 눌리지 않아도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주변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감각신경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고 디스크 내부의 상태 변화로도 시리거나 무감각한 것까지 감각신경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저는 많은 경우에 시리고 무감각한 게 나타나셔도 수술적 조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리고 무감각하게 나타나면 대부분 수면 장애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간접적으로 활동량을 줄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시리고 무감각한 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요, 수술해도 저거 안 좋아집니다. 시리고 무감각한 것도. 그래서 시리고 무감각한 게 생기시면은 그것도 수술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 이건 좀 젊은 분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간헐적으로 해서 사회생활, 직업생활이 되면은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힘 떨어지거나 보행거리, 보통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행거리 감소 잘 안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넘어가야지 보행거리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힘도 잘 안 떨어지시고요. 오히려 시리고 무감각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힘 떨어지는 거 잘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 직업을 바꾸실 정도가 상황이 되시면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기에 감압을 해준 게 직업 생활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수술이 절대 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활이 절대 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직장 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에서는 통증만으로 판단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3개월 진통제를 먹어봤는데 안 되면 수술한다? 3개월 소염제 먹으면 65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3개월씩 소염제를 처방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료보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위장장애나 심각한 소화기의 문제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3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약을 처방한다던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허리에 근력을 떨어뜨리는 행위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한 명의 척추의사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여러분들한테 통증보다는 추세, 활동량, 근력, 내가 우울해진 내 몸이 늙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활동량을 유지하는 방법, 통증 조절하는 방법이랑 비슷하겠죠? 활동량을 유지하는 방법에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면 주사 맞는 건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2번째 나와 있는 말이긴 한데, 통증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는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뭐 할 때 아픈지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보통 자기 관리 잘 못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를테면은 내가 100m 걸으면 아프시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m 걸으면 아프다는 걸 내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80m씩 끊어서 5번 정도 걸으시면서 활동량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활동량 유지가 되세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게 주사랑 약을 먹고 150m씩 계속 걷습니다. 그럼 조직이 망가지겠죠? 처음에 100m 걸으면 아픈 걸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서 80m씩 걸으면서 활동량을 유지해서 조직에 자극을 안 주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150m를 그냥 약 안 먹고 주사 안 맞고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프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그건 환상이고요. 통증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셧다운하는 거는 가끔 쓰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 때 가끔 쓰는 거지, 통증을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왜 생기는지 분석을 해서 통증을 안 일으키게 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 드렸지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스님들이 복식호흡 하잖아요. 단전호흡 하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코를 강화해서 호흡을 통해서 코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된 수행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고대부터 허리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코어를 확립하고 허리를 보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재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다른 모든 재활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는 제 한 명의 정형외과 의사로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신경 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는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우울해지면은 활동량이 줄어요. 그럼 밥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시기가 줄어요. 근데 시기를 줄다 보면 고기를 안 먹게 돼요. 고기를 쳐다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안 먹다 보면 활동량이 더 줄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활동량이 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는 제가 원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는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활동량이 안 느시면 일단 고단백 식사부터 하고 보셔야 됩니다. 힘이 떨어졌는데 근육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정성보다 오히려 더 많이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3분의 2가 단백질을 적정 섭취량을 못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협착증 있으신 분들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고기 먹기 싫어지거든요. 의욕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드신 분들은 일단 고단백 식사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기를 몇 끼니 드시려고, 꼭 비싼 고기 필요 없으니까 몇 끼니 고기를 드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걷기는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 운동이고요. 원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 게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근력도 강화시키고 심혈관계에도 좋고 수명도 늘리고 하는 겁니다. 걷기는 원칙적으로는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은 한 개 심박수의 60% 정도가 되도록 걸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걷는 거 보면 이렇게 걷는 구간이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은 터덜터덜 걸으세요. 걸어서 땀이 안 나고 숨이 아주 약간 가쁘지 않으면 이건 유산소 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권장은 유산소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30분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터덜터덜 걷는 순간에 유산소 운동에서 빠지는 거예요. 땀이 충분히 나는 상태로 30분을 걸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걷기로 이거 채우기가 힘들고요. 어르신들 7,000보, 10,000보 걸으시는 분 중에서 이거 안 채우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터덜터덜 오래 걸으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근육도 안 땡기시잖아요. 그럼 그거 근력 운동도 아닙니다. 걸어서 땀 안 나고 숨 안 차면 유산소 운동도 아니고요. 물론 산책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건강 관리를 할 때 제가 환자분들 언제나 말씀드린 게 다른 사람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상위에 있는 내용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등산하셔도 좋고요. 탁구 치셔도 좋고요. 배드민턴 치셔도 좋고요. 자전거 타도 되고요. 테니스 치셔도 좋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다면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정량을 시간이나 템포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걸어준다고 장수하게 된다고 장수하게 된다는 통계는 있지만 그건 진짜 통계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걷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더라도 큰 통증이 더 커지지만 않으시면은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자기의 활동량 유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못 움직이게 되세요. 아프더라도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걸어 다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걸어 다니고 오랫동안 활동하려면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주사 맞고 좋은 수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서 맛있는 거 먹어서 오랫동안 못 걸어 다니는데 너무 오래 삽니다, 사람들이. 70대 초반까지 사는 거랑 80대 후반이 당연히 여겨지는 현재는 너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50대 이상부터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자기의 미래를 돈으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자기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제가 실제로 수술한 사례들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한지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것들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활동량이 너무 줄어드신 상황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100m 걸으면 앉아서 쉬신다고 그럽니다. 온몸에 힘이 없다 그러시고요. 심방세동, 심부전, 고혈압, 신장도 안 좋으시고요. 근데 이분이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때문에 저렇게 되신 게 아니세요. 협착증이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협착이 두 마디가 있으신데 뭐 협착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좀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내시경으로 1시간 반 정도 해서 감압을 했습니다. 확 넓어졌거든요. 여기 좁아진 게 확 넓어졌거든요.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진 게 양쪽 보면은 확 넓어졌거든요. 확 넓어지고 뭐 물론 제가 뭐 골절제를 아주 조금 해서 뭐 거의 뼈를 어디 건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노란색 코딱지 같이 묻어있는 게 뼈 절제 양이거든요. 뼈를 아주 조금 절제하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이분이 2주 정도 지나니까 10분 정도 걸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m에서 10분으로 2주 만에 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기 전에 지팡이를 짚는 초기에 똑같은 치료를 하셨으면은 환자분 지금 1시간씩 걷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근감소가 이렇게 안 오셨을 거예요. 이분이 10분 걸으시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1시간 걷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설은 근감소증은 운동한다고 아파서 약간의 호전은 있지만 전체적인 호전은 없다가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근감소가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심폐지구력, 우울감, 시기가 다 한꺼번에 떨어져야 근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근육만 올라가 근감소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활동량이 감소되는 초기에 수술을 하셨다면은 물론 이분도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고 심장이 안 좋으시고 유압술 위주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셨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세상이 좀 좋아져서 하반신 마취로 감압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몸의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뭐 누구는 뭐 전신 마취가 하반신 마취보다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은요. 능숙한 사람이 하면 하반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하고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하지 수술할 때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하면 다 전신 마취로 하겠죠. 하지 수술할 때 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거든요. 하반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한 치료가 맞습니다. 몸에 부담이 적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일찍 보행량이 줄어들 때 아플 때가 아닙니다. 자녀분들 좀 아픈 게 줄었다고 하면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세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생기세요. 신체적인 자유를 잃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그 초기에 치료를 하셨으면은 지금 같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너무 커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젊은 사람 디스크는요, 심각한 마비가 있자면 환자가 해달라고 하기 전엔 안 하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하실래요?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잘 하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디스크에 해당되는 내용을 듣고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버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9세 남자 앉으시고 원래 수개월 전부터 협착증 약 드시고 계셨고요. 며칠 전부터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어제 주사 치료인데 반응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거동이 거의 안 되시고 거의 못 움직이시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분 허리를 보면은
이게 위쪽에 3, 4번이 되게 많이 좁아져 있고요. 4, 5번은 별로 좁아져 있진 않은데 여기 왼쪽에 보면 맨 밑에 그림 보면 코딱지 같은 게 노란색이 맨 밑에 그림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실은 디스크는 이것만 나온 거고요. 여긴 협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협착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수개월째 약을 드셨던 건 이 위쪽의 협착 때문에 약을 드셨던 거고요. 최근에 이 밑에 쪽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최근에. 근데 저는 이분을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디스크는 시간 지나면 흡수되잖아요. 이분은 흡수되기 좋은 디스크가 맞으세요.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안에 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는 디스크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부풀어 있는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협착증이라고 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분처럼 연세가 있어도 이렇게 흘러내린 디스크는 외상성 디스크에 가까운 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흡수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2, 3개월 동안 활동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못 걷습니다. 안 그래도 협착이 많아서 보행거리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파서 2, 3개월 누워 있으시면서 주사 치료하고 살살 운동만 하고 계시면은 몸이 늙어서 다시 못 걷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바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술 제가 하반신 마취로 그냥 1시간 15분 정도 했고요. 위쪽은 감압을 했고요. 아래쪽은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보시면은 좁아진 게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생겼던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수술했지만 뼈를 건드린 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양방 내시경이 아주 숙련되신 분들은 최소한의 골절제로 수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골절제, 여기 노란색 요거밖에 뼈를 건드린 게 없거든요. 물론 돌려보면 더 많이 건드렸지만 요렇게 건드리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활동량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번 수술 2주 지나서 통증은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몸이 덜 늙어요. 이분이 몸이 덜 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년기에 외상성 디스크여도 수술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일 때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젊었을 때랑. 이런 분들이 주사 맞고 누워 계시면은 몸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십니다. 유압술을 여러분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50세시고요. 허리가 아픈 지 되게 오래되셨대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보행거리가 정상이시고요. 다리 힘도 정상입니다. 다리 시린 건 많이 있으시대요. 감각신경 이상 증상이죠. 네, 앉아있는 것도 오래 못 앉아있어 계시고 허리 쓰는 것도 조금만 쓰면 아프다고 하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엑스레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4, 5번이 뼈가 붙었습니다. 이 4, 5번이 뼈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걷는 거는 척추 허리 자체 움직임이 적다고요. 그래서 일어서는 게 힘들지 서기만 하면 걷는 거리에는 별 영향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분 MRI 보면 신경은 거의 안 눌려 있거든요. 다리 힘도 다 정상이세요. 그런데 이게 뼈가 계속 녹아나면서 이쪽에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오랫동안 자극을 받아서 다리는 이미 시린 느낌까지 나시는 상태세요.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 손상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50세에 뼈가 이렇게 여기 뼈 껍데기가 깨졌잖아요. 아래 위로. 그럼 앞으로 더 깨지겠죠. 언젠가는 뼈가 더 무너져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근데 환자분께서 통증 없이 쓰는 게 가능하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통증 없이 쓰기가 너무 힘들면 수술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허리에 나사만 뻗고 유압하는 게 좋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뼈끼리 부딪혀서 부서지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이 관절은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유압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보단 나을 거다. 유압하고 쓰는 게 전체적으로 50대 정도 되면은 고단백 식사하고 유산소 운동해야 되는데 이 허리는 유산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유압하고 유산소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시는 게 환자분에 더 이익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일상생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보면 높아진 게 보이시죠? 하반신 마취를 1시간 1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내시경을 안 째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크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뼈 사이에 확 높아졌죠? 뼈 사이가 확 높아졌고 뼈랑 뼈 사이에는 고르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MRI 봐도 높이 높아졌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술하고 3일째 허리 자체가 아파도 이분은 앉아있기만 해도 아프셨던 분이시거든요. 허리 자체 통증은 한 5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시고요. 근데 다리 시린 건 남아있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 시린 건 당연히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각신경 손상이니까요.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많이 줄어드셔서 잘 견디실 수 있게 될 확률이 크십니다. 시린 건 안 없어집니다. 수술한다고. 그거 알고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모든 분들이. 그거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줄어들지 안 없어지고요. 그리고 발끝에 시린 건 더더욱 안 없어집니다. 허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 이거를 방치하면 노화가 촉진이 되고요. 수술해도 다시 안 젊어지기 때문에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 덜 아파지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고 무섭더라도 저는 수술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질문 몇 개 좀 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이 물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양방향 디스크 제거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우면 수술 전 신경이 눌려 아팠던 다리 쪽 종아리 근육 튕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튕길 때 통증은 없지만 오래 서 있으면 근육 튕기는 자리에 눌린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 하이님 질문에는 이거는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육의 튕김 증상은 근육 분포 같은 것들이 달라서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튄 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 지나시고 한점에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저는 회복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희님 질문 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외과, 허리에 대한 치료가 다른가요?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거보다는 내시경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더 크시고요. 오히려 그게 더 큽니다. 그게 더 크고요. 마취통증학과는 완전히 다른 과입니다. 주사만 넣는 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치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통증학과에 가서는 그러니까 죄송스러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무슨 치료를 받을지를 야치통증학과랑 상의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주사를 잘 맞으려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요. 주사 주는 스킬이 아주 뛰어난 사람한테 주사를 맞겠다고 마취통증학과에 가시는 건 괜찮은데요. 무슨 치료를 할지 선택하려고 가시는 거는 수술도 하고 보존적인 치료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선택을 받으시는 게 더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요. 수술적 기법이나 치료의 내용 자체가 주사 치료 방식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제가 하는 양방향 내시경 치료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보여드린 영상 보여드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마취통증학과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저는 맞지 않나, 조금 더 비교를 할 때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 취미가 농구, 축구, 구기 종목, 헬스를 즐겨서 일주일에 4-5번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디스크를 비수술로 치료해보고 1년 정도 재활을 해보다가 결국 수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30대 초인데 한두 달 정도 지난 후 코 관리 운동 같은 걸 잘하면 구기 운동을 천천히 시작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하셨으면은 한두 달까지는 필요 없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코 운동보다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코 운동이라고 하시면 너무 무리한 것들을 많이 하세요. 플랭크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되게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보단 코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을 충분히 확립을 하시고, 그게 되시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릿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플랭크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단계적인 재활을 하시고요. 당연히 구기 운동 같은 거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를 단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 지난번 강의를 참고해 주셨으면 허리 통증 때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란 제목이었을 겁니다. 비용 뒤 재성 목록을 찾아보셔도 좋고 저희 병원 세계병원에 들어오셔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고, 수술 초기에 호흡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초기에.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겠다는 건 나중엔 잘 안 하게 됩니다. 초기에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예, 그래요.
오늘도 많은 부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학에는 여러분들, 의학이 되게 균합적인 학문이고 결과로 말하는 학문이지만, 수술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치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자유도가 의사들 간의 개인차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는 뭐 교과서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제 개인의 생각에 기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세대, 이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인구의 45% 정도가 65세가 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내시경 치료라든지 감압술에 대한 치료 방향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하고요. 방송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